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진로 세미나도 슬슬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기를 바라며 다음 순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번째 강연자이신 김준환 선생님께서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사, 의대생 창업을 주제로 강연을 하시고자 합니다. 모두 힘찬 환영의 댓글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어제 유튜브 보시면서도 박수 치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 네. 저는 이제 앞서 교수님들 두 분 강의 잘 들으셨을 텐데,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B급 감성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조금 이것저것 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하나를 좀 진득하게 잘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오지랖 넓은 선배는 어떻게 살고 왔는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오지랖 넓으신 후배님들 계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 버려야 되나, 이런 거 좀 얘기 드리려고 할게요. 그래서 제목은 비대면 진로 세미나. 그래서 좀 주로 저는 비임상 쪽, 저도 물론 임상을 하고는 있지만 비임상 쪽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좀 의사로서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좀 창업들, 좀 주제들이 약간 좀 붕붕 좀 뜨는데 서로 조금 스토리텔링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얘기해 볼게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소개 먼저 잠깐 좀 드릴게요. 제가 요 세 개를 좀 드려야 제가 이 얘기를 들을지 좀 적합한 사람인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아산병원 통합내과에서 진료 교수, 입원 전담 전문의죠. 예, 그냥 입원 환자만 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달에 5주 중에 한 3주만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딴짓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요. 이게 제 본 캐릭터, 본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것저것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미래의학이랑 바이오테크는 관심이 많아서 DHP라고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라고 하는 좀 투자사가 있는데, 그쪽에 파트너라고 하면은 제가 지분 투자하고 제가 그쪽에 이사로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쪽에서 업체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고, 또 이걸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닥터스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이라고 하는 의사들만이 모인 일종의 투자 정보 공유하는 포럼이 있는데, 그쪽에서 공동대표로 있어서 의사가 창업적인 회사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컨설팅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여러 헬스케어 업체들 벤처 캐피탈 자문을 하고 있죠. 이게 부캐가 되겠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 또 올해 또 저지른 게 의료진 해외 진출 플랫폼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K닥이라고 작년이요. 올해 3월 달에 런칭한 건데,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던 안동희 교수님처럼 국제 보건단체 나가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조금 도와주고자 하는 플랫폼도 좀 만들어서 그쪽에 코파운더 및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캐 하나에 부캐 좀 여러 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좀 서두가 좀 긴데요. 제가 아무래도 좀 산업계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자, 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얘기하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인지라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투자한 곳이라든 제가 일하고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굳게 되거든요. 그건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뷰노, 루니, 메디블록, 닥프렌즈 이런 헬스케어 업체로부터 해서 소카, 마켓컬리, 무신사 등등등등 이런 거 주주 관계가 있어요. 예, 좀 많죠. 예. 그 다음에 인터엠디라든지 벤처 캐피탈 여러 제약사들 자문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얘기 중에 안 그러려고 노력할 건데, 혹시나 왠지 조 업체를 좋게 만든다 그러면 제가 CY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좀 남겨주세요. 오늘 드릴 말씀은 주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얘기 드릴게요. 사회의 변화, 주로 진로에 초점에 주고, 요새 저도 의대생 생활하다 보면 계속 병원에 있다 보면 약간 시간과 공간의 방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고 그냥 4년 뭔가 이렇게 하면 6년 석 지나면은 이미 시대는 변했고 그런 걸 좀 느끼는데, 그래서 요새 도대체 병원 밖 의대 밖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기의 진로 이런 것들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랑 사회의 변화 이런 거 조금 나눠보도록 하고, 세 번째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의대생 의사의 진로와 창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거 좀 다뤄보고 갈게요. 다음 좀 주시면 쭉 얘기 드릴 게 각 기사들의 헤드라인만 좀 제가 모아왔어요. 그래서 모으고 좀 미리 얘기 드릴 건 이건 제 생각이지 어떤 정해진 생각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사회 변화가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것들은
긱 이코노미, 뭐 엔잡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좀 본업보다 약간 부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 좀 있고, 두 번째로 해서 뭐 매일 딴 직장으로, 그래서 아예 독립 노동자.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 나를 조금 생각하는 쪽에 사람들이 점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좀 넘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인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많이 특히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직격탄 맞은 쪽들이 있죠. 해외로 가는 쪽들, 이런 분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작년 9월달 기사인데, 이제 여행사 대표가 아무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도 이제 바닥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앞서 말했던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뭐 쿠팡 이츠라든지 배달의 민족 하시면서 계속 요 여행업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이제 밖에서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중간계층들이 많이 실직이나 폐업 같은 걸로 많이 이제 계층들이 좀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뭐 밖에서 보고 뭐 실제 이제 가까운 분들이 좀 타격할 수도 있고 뭐 제 친구도 이런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 이제 MZ 세대, 저는 이제 참고로 X 세대인데요. 이제 MZ 세대들이 이제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앞서 코로나를 겪고 본인들이 겪고 그다음에 대부분 딱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들인데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거죠. 보면은 이제 이제 자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취직이 좀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 여행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항공사라든지 여행사 자체가 안 좋으니까 신입 회사가 좀 좋아져야 당연히 신입을 뽑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과는 그런 특성화된 과를 나왔는데 이제 취직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여러 쪽으로 진로도 나가게 되는 거죠. 뭐 사교육으로 간다거나든지 뭐 이제 자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구애받지 않는 자기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작년 10월 기사인데 대학생 절반 이상이 올해 졸업해도 백수다. 올해도 아마 좀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그렇게 경제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잘 되는 산업은 계속 잘 되는데 안 되는 산업은 계속 안 되게끔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하고 있다. 예, 다음 좀 보면은 아마 여기 이렇게 본인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보면은 자본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졌다. 이게 제가 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대부분 작년 4월부터죠. 예, 4월부터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주식 PER 이런 거 있고 뭐 주식에 올인하고 그랬다고 하면은 갑자기 올해부터는 이제 코인에서 24시간 이제 뭐 업비트 뭐 빗썸 이런 걸 보고 있죠. 그래서 자본의 유동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격차가 너무 커져요. 이거 굉장히 저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죠. 조기 은퇴해서 이제 자기 일 안 하고 이제 자기 쓸 거 다 벌고 나온 사람들 파이어족인데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20, 30대 이제 동기 자기들 이제 선생님들 동기일 수도 있고 이제 선배일 수도 있는데 그 직장인들이 대부분 이제 꿈들이 코인 대박 나서 조기 은퇴하는 것들이다. 뭐 물론 이제 다 그렇진 않죠. 이제 그렇게 영향이 좀 미치게 되겠고 이제 보면은 계속 본업이 있는데 이 본업으로는 그냥 시드머니 버는 정도고 이걸 가지고 계속 투자해야 되는 약간 강박증처럼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 선생님들 세대 자체도 이제 이런 영향을 크게 받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의대생들이 대부분이시고 대부분 다 의사가 될 거네요. 이런 전문직 쪽은 과연 이런 게 좋을까? 좋지는 않을 거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계속적으로 했던 어떤 패턴들이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다. 쭉 가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의대생을 마치고 인턴, 전공의, 전문의 따고 봉직을 대학에 남거나 또는 봉직에 가거나 개월인을 가거나 이런 쭉 짜여진 테크 트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자본과 이런 걸 투자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좀 있다. 이런 거 조금 알고 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좀 앞서왔던 그런 사회들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에 올인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조금
준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자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좀 헬스케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것 좀 볼게요. 헬스케어는 앞서도 교수님 두 분이 말씀하신 건 다 헬스케어죠. 보건의료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들 모두가 다 헬스케어인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는 뭐냐면은 그런 헬스케어, 사람들이 건강하게끔 하는 것들을 디지털해서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이 맞닥뜨리고 있는 변화들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미 뭐 한 차례 한번 휩쓸고 가고는 했는데, 또 이제 계속 영향이 되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의대생 선생님들은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있는 거죠. 이제 의료 AI가 옛날만큼 왓슨이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시장으로 침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료기기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야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벌써 3년 사이에 한 70개 정도 돼 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 처음에는 뭐 이제 이 왓슨이 이제 우리를 의사들을 대체한다 이런 걸 했지만 저도 막상 써보니까 아직까지 대체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현업에서 왕성히 활동할 때까지 걔네 인공지능이 속도들이 멈춰 있자 그건 제가 장담 못 하겠지만 지금 이 현재 속도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의사 대체는 좀 어렵고요. 진단 보조 정도를 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보면은 조금 작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크게 이제 지금 임상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요 5개 정도는 조금 영향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의료 영상.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뷰너라든지 눈이라든지 뭐 메디컬 IP, JLK 같은 것들 보면은 우리가 엑스레이, 실습 도시 때 보면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이제 판독해 주는 거죠. 모든 걸 다 판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상 병변을 찾아준다. 이렇게가 좀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이제 폐암이라기보다는 폐결절이라 표현할게요. 폐결절이라든지 기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치를 찾아주고 그걸 가지고 의사가 보면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 장비들은 지금 많이 발전됐고 저도 좀 쓰고 있는데 실제 이제 병원에서 쓰진 않고 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능력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저라고 해가지고 우리 당뇨 뭐 병들 있으시면 안저검사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판독해줘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안저 병변들이 있다, 뭐 출혈이 있다, 이런 것도 한 12개 정도 위치를 잡고 의심되는 디스크립션도 같이 해두는 거죠. 표현들도 같이 해주는 것들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방 촬영술, 이런 게 어디 병변에 어디 있다. 그걸 가지고 의사가 최종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들, 이제 대장 내시경 같으면 용종, 폴립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폴립은 아무리 잘하는 이제 전문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한 40% 정도는 놓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 애가 좀 잡아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지 기반의 병변들은 굉장히 잘 잡아줘요, 지금.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디지털 병리라고 해가지고, 병리 슬라이드, 우리 이제 보면은 막 되게 여러 개 있잖아요. 뭐, 림프구도 있고, 뭐, 백혈구도 있는데, 그걸 이제 파악해서, 요것들이 이제 뭐, 항암제를 썼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같은 것들, 이제 우리가 혹시 영상의학과 실습 도신 선생님들 계실 수 있는데, 이제 보면은 교수님들이 이제 마이크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랩 하시는 분 있죠. 랩하면 이제 그 랩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은 어땠었냐면은 전사실이라고 해서 그거를 듣고 타이핑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어요. 일종의 직원들이 계셨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는 얘가 그대로 스피치 투 텍스트로 바꿔줘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100% 정도로. 그래서 그 말들을 사투리도 다 변환해줘요,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주로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좀 쓰고 있는데 이게 잘 되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임상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의무기록, 선생님들 의무기록 쓸 때도 이제 타이핑 안 하고 말로 하면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신호 관련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 조기 경보들을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혈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흡수 같은 것도 좀 이상이 있다, 심전도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공지능이 잘 파악을 해서 알려주고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 조기 경보, 얼리 워닝을 해주는 것들이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약 개발 같은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쌓이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마 요 5가지 분야 정도는 이제 임상에서 아마 선생님이 나올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쓰려는 병원들은 자기네 병원에 돈을 주고 사야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쓴다고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 한계가 있는데 써보면 굉장히 좀 의사의 일들을 좀 줄여주고 의사의 실수를 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계속 이 부분은 좀 늘 거고 선생님들이 실제 이제 인턴 지나고 전문의 뭐 전공의 전문의 하실 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 추세 보면은. 다음 좀.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인공지능이 좀 나가고 있는 게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들 쪽으로 영역들이 조금 많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돈이 있는 곳에 산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되죠. 보면은 작년 10월 기사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매년 이 투자 금액들이 기록적으로 갱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투자를 하게 되냐면 이게 될 것 같으니까요. 이쪽에 투자하게 되면은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거 이상의 적어도 5배, 10배 이상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나아갈 분야라는 게 되겠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부분들을 정조준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다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개에서 겪고 있는 건데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은 변화들을 겪었어야 됐어요.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제 원격 치료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제 비대면 전화 진료는 되긴 했지만 이제 반강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진료 패턴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비대면 전화 진료했을 때 환자 한 86%는 만족하는데 의료진은 49.7%밖에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의대생 실습하거나 이제 교수님들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로 대면으로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멀리 있는데 예를 들면 화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뭘 물어봐야 될지, 어떤 거를 봐야 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직접 진찰하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거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어색하게 되겠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앞서 안덕순 교수님 쪽에서도 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고,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허용이 되든 허용이 되지 않든 우리가 앞으로도 영향이 꽤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영역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강제적으로 변화들이 오고 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고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네 번째는 조금 슬픈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서 과를 했는데 그 과가 이제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감염성 질환 보는 이제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들이 실제 데이터고요. 이제 폐업을 하게 되거나든지 이런 게 영향이 꽤 크게 오는 거죠. 이제 소아청소년과는 50%, 이비인후과 30% 정도인가 원래 왔던 환자들의 내원일 수가 줄어든 거죠. 그만큼 진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미용 시장 같은 거 오히려 활성화 되는 거죠. 피부라든지 피부과 미용과든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되겠고, 이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의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진찰하고 진료비를 받고 또 약을 처방하는데, 약을 처방하는 것들은 약국도 있겠고 또 약을 만드는 제약사도 있는데, 이 소아청소년과 잘 안 되면 어떤 영향이 되냐면은 약국도 영향이 맞겠고요. 그 문전 약국이랑 약국도 영향이 있고 그 약을 만드는 제약사도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헤드라인 보면은 소아를 만드는 의약품 시장 자체도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연쇄 반응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좀 정리해 보면은 인공지능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들도 이쪽으로 많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외부 요인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요인들이 좀 심해져가지고 병원의 과에 영향도 주고 있고, 우리가 좀 하고 싶어서 했던 것들도 좀 영향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이제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뭔가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막 엔트로피가 많아져가지고 뭔가 어디를 쭉쭉쭉 가려고 하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변화를 잡는 사람들은 코인 소위 말하는 대박 난 사람처럼 그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한 사람들은 잘하는 건 반면 모든 사람들 정보에 그렇게 민감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자기는 원래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뭔가 좀 뒤처진 느낌이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좀. 일단 그래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좀 꼭 임상뿐만 아니라 비임상 진로에 대한 것도 조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앞에 좀 사회들 좀 불안전하고 있고 계속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대생을 나오고 인턴, 전공의, 전문의, 그에 따라서 대학병원을 남거나 봉직을 하거나 개원을 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진로 말고 우리가 조금 다른 진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전 이제 비임상 진로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제약회사라든지 보건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기 해외 이제 보건의료 같은 것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일부 창업하신 뭐 잘 아는 안랩 만드는 안철수 대표님이라든지 메디포스트 양윤선 대표님은 90년대에 창업하셨던 분들이죠. 이분들도 굉장히 잘했는데 또 이분들 외에도 많은 의사 및 의대 교수님들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 이게 99년 기사인데 보면은 의료인 80명이 동시 자본 투자를 해서 창업을 했던 회사도 하나 있었어요. 물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는 지금은 이제 뭐 스타트업 이런 붐이긴 한 당시는 닷컴 붐이 있었어요. 99년 벤처기업, 뭐 벤처 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닷컴을 해서 건강 포털 사이트 같은 것들을 이리저리 이제 많이 창업을 했었었죠. 그러니까 한 20년 됐죠. 20년 전에도 의사들의 여러 비임상 진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올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다음 넘겨주실게요. 그럼 이제 현재 이제 앞서 그렇게 하셨던 거에 비해서 현재는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보면은 현재는 굉장히 많이 창업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아는 동기들도 창업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창업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의사들은 아주 많이 창업하고 있고요. 이제 심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창업하는 회사들한테 돈을 이제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고 심사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분들도 의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엔 5명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2자릿수 넘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의대생 창업,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의대생 분들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휴학하시고 하신 분도 있고, 좀 굉장히 어렵지만 학업을 계속하면서 창업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도 좀 있죠. 그래서 보면 기사들 보면은 흰 가운 꼭 벗고 CEO로 변신하고 있고, 바이오 투자 열풍 때문에 의사들도 심사위원 도쪽 합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의사를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사회들이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흐름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다음. 그래서 이게 아마 핵심이 되겠죠. 요걸 하고 아마 요 섹션은 아마 질의응답을 해서 현장에 계신 분이라든지 온라인 계신 분이 좀 질의응답해서 좀 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나 비임상 진로를 생각한다면은 저가 생각하는 것들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좀 창업적인 면인데, 첫 번째는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잘했던 분들 보면은 혼자 하기보다는 어차피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오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 투자하고 심사하기도 하는데 보면. 그래서 첫 번째는 가능하다면은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메디컬 메버릭스처럼 동아리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찾아봐요. 요 외에도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이제 메디컬 메버릭스라는 게 있고 연합 동아리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의대 보면 오름이라고 하는 창업 동아리도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전문하는 뭐 메디럭스, 그 다음에 카톨릭 관대 뭐 메디이스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희 의사들이랑 의대생들 중에 인공지능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모임도 있어요. 데브 닥터스라고,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면 DEV 닥터스에서 데브 닥터스라 해서 이제 그 지금 세브란스 신경과 전문의로 계신 이제 허준영 선생님이 이제 그냥 김병훈 선생님 같이 만든 건데, 그럼 아까 제가 인공지능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는 이제 모임들이 다행히 계속해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할 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스터디를 만들거나 만약 이런 게 관심이 있다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번 겪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막상 해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그냥 의사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쭉 가는 길로 가는 게 좋겠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방학이라든지 선택 실습할 때 최근에 다른 게 이제 다양하게 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인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가 있는 DHP에서 한번 겪었고, 제가 자문해주는 벤처 캐피탈에서도 본과 3학년, 4학년 선생님들이 실제 그냥 부닥쳐가지고 인턴 오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턴 한번, 만약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이 있다면 인턴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어요. 해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일을 하는구나 느껴보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인턴을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짜여진 대로만 했기 때문에 짜여지지 않은 길로 가면 좀 저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일단은 본인들이 혹시 네트워크, 오늘 같이 만나면 저도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뒤에 이제 제가 이메일 같은 거 남겨놓고 갈 거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통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거든요. 두 번째, 이런 연결고리가 오늘 참석을 안 했거나 온라인을 안 해서 없다. 정말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콜드메일이라고 해서 무작정 메일 보내는 거 찾아서. 생각보다 이 연결이 한 100명 하면은 많게는 10명, 적게는 1명 정도 연결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친구들도 다 콜드메일 보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 보내면 당연히 학생들이 한다고 하는 누가 싫어하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창업가라면 당연히 오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고 네트워킹 통하거나, 그래서 뭐 콜드메일 통해서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인턴 한번 겪어보면 딱 느낌이 오거든요. 아,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될지, 정말로 의사는 딱 면허만 따고 이쪽 나가야겠다. 아니면 아니, 지금 당장 휴학하고 이쪽 가야겠다. 딱 감이 와요. 예. 네,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조금 크게 해보고, 좀 언론 지상에서 좀 알려보고 싶다. 1등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해커톤이라고 해가지고 한 24시간 동안 마라톤으로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모여서 뭔가 작품을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런 해커톤의 창업대회 같은 거 나가보는 것도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다행인 건 이 헬스케어 영역 중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그걸 만드는 해커톤 대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헬스케어라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그날 팀을 만나가지고 작품을 보여주는 창업대회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해보면 좋겠고, 보통 그래도 방학 때 맞춰서 한 7에서 한 9월 사이에 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앞서 이런 거를 겪었다. 동아리도 해보고 내가 인턴도 해보고 그러면 해커트를 했는데 나는 정말로 이제 창업이 맞다. 난 무조건 이리로 가야겠다 하면은 크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이렇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너무 이제 이미 이제 타고난 계속해서 돈이 복사가 되고 있는 사람이면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은 모든 창업들은 대부분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자본들을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민간 투자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팀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보통 이제 법인이 만들어 와야 돼요. 법인 만드는 방법은 뭐 1시간 넘기 때문에 이걸 좀 스킵하면은, 이 법을 만들고 나는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로 해서 난 창업을 해야겠다 하면은, 근데 돈이 없다. 그럼 이제 돈을 받아야겠죠. 돈을 받는 게 첫 번째, 남의 돈을 받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드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엔젤이라든지 이제 뭐 엔젤 클럽, 뭐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이런 초기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쪽 회사 찾아가서 저희 투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주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고 이거 될 것 같다. 선생님은 의대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도와주고 네트워크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저희끼리 용어로 뭐 시리즈 A, B, C 계속 단계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이제 어느새 창업가가 돼 있는 게 첫 번째겠고, 근데 이제 주의사항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남의 돈은 내 돈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남의 돈 받을 때는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주진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곳을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잘 줄 수 있고 오히려 창업가들 생각할 수 있는 곳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이제 민간 투자 방식의 중요한 거겠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정말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 오브 댐으로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올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나는 좀 남의 돈 나는 이제 조금 투자사 돈 받기엔 좀 그렇고 좀 정부랑 좀 같이 해볼래 한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얘기 들어볼 수도 있었지만 크게 보면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래서 예비 창업자한테 최대 1억, 그래서 6개월까지 지원해 주게 되고, 만약 이렇게 정부 지원을 하게 되면 항상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무조건 먼저 지원해서 받으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예비 창업들이 다 지원하니까 경쟁률이 꽤 세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게 되고, 이게 잘 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청년 창업 사관학교랑 초기 창업 패키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 거죠. 청창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만 39세 이하, 선생님 다 39세 대부분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창업 3년 이내, 그러니까 3년 이내 했을 때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고 이렇게 받거나, 두 번째는 초기 창업 초창패라고 하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를 받아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들 모두 다 선정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경쟁률도 꽤 세고. 그래서 만약에 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꾸로 다시 요까지 잘 되면 이제 민간 투자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죠. 어느 정도 자기가 다 검증이 됐으니까. 여기도 좀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정부 자금 지원은 뭐냐면 결국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마 연구 뭐 보고서 같은 거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단 영혼도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게 보고서 제출할 때. 그래서 굉장히 좀 서류 작업들이 좀 많아요. 그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는데 이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주거든요. 카드로 줄어서 이게 내가 쓰고 싶은 곳과 쓰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좀 잘 나눠져 있어요. 민간 투자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받은 거 가지고 뭐 물품도 살 수 있고 뭐 이제 뭐 사람도 채용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정부 지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깐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창업이 있다고 하면 동아리라든지 이제 뭐 네트워크 통해서 인턴을 겪어보고 거기 잘 맞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정도로 이제 투자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계 쪽에 있으니까 이 의대생 창업을 좀 어떻게 보는지 현실적으로 그냥 좀 얘기할게요. 저는 뭐 약간 너무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아닌 거니까 실제 현실적으로 뭐냐면은, 의대생 창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이템이 너무 획기적이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의사 창업처럼 막 좀 뭐랄까 이분의 전문가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학업을 해야 되는 학생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히 이제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테크를 의대생이 만들었다 그러면 거의 안 믿어요. 그건 불가능하다 보고, 물론 거의란 거는 예외가 있죠. 진짜 뭐 옛날부터 쭉 해서 그걸 컨셉들 잘 만드는 분들은 할 수 있지만 뭐 99%는 거의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의대생뿐만 아니라 풀타입,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서 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면 어떻게 투자한 건데 그게 올인하길 바라지 뭔가 다른 일도 하면서 이 일도 하길 원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휴학을 아니고 의대를 다니면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해요. 투자 받기로. 실제 정부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비임상 진로 중에 창업을 한다 생각하시면은 휴학은 필수가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 창업을 생각하면 휴학을 해야 현실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의대를 엄청나게 어렵게 들었는데 휴학을 한다는 게, 특히 이제 동기들이나 좀 진로가 바뀐다고 하는 거는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은 거죠. 이게 첫 번째 걸림돌 되겠어요.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의사 창업은 또 어떻게 보느냐 보면은, 투자계 쪽에 이제 뭐 신약 개발 같은데 박사님들이 많이 창업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문가 창업, 우리가 저기 말하는 도메인 엑스퍼트라고 하는데 전문가 창업으로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이템만 좋다면은 여기는 뭐 바로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 창업했다고 하면 아이템이 좋으면. 근데 역시나 두 번째 이제 파트타임을 좀 싫어해요. 풀타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사들도 보면은 저도 직업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벌리는 거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인 만큼 올인해서 하기를 좀 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했던 벤처 캐피탈에서 이런 과정들을 업체들을 심사하는 영역들을 심사역이 하는데 그분들 자체가 의사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의대생이라든지 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있다는 거는 좀 중요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하다 보면은 의대생 실습이라든지 의사 실습을 하게 되면은 좀 전문 용어들을 너무 이제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 생각했으면 이걸 좀 쉽게 풀어 쓰는 능력들을 조금 필요할 거다. 이런 게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마 정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이제 비임상 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임상보다 쉬워서 이로 뭐 도피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은 코스 자체가 이제 의대, 인턴, 전공이, 전문이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정글에 딱 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능력 없으면 그냥 도태되고 아무도 안 봐요. 이게 굉장히 좀 잔인한 거죠. 그래서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좀 창업보다는 심사역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심사역 쪽 가더라도 앞에 이런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업체를 잘 발굴하려면 계속 실내에만 있으면 안 되고 실외에서 자꾸 찾아다니고 만나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찾고, 그다음에 심사 보고서도 잘 써야 되고, PPT 뭐 한 120장을 뭐 도표 여러 개 그리면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저는 보고서 잘 못 쓰기 때문에 심사역을 못 하는데, 이렇게 뭐 색깔 좋은 것들을 계속 쓰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성과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거죠. 이런 좀 그러니까 임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임상이 쉬울 수도 있다는 게 두 번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려움을 불구하고도 결국 앞으로 비임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변화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변화들 때문에 사회가 저희를 원하고, 또 우리도 강제적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는 선생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듣게 되는 선생님들은 조금 일찍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각계격파, 혼자서 다 하려기보다는 네트워크, 여기 메디컬 메모리스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이잖아요. 뭐 선생님들 섭외 안 해도
매버릭 스톤 뭐 회장님들 다 섭외해주고 다 들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이런 걸 통해서 잘 나가면 좋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마 끝냈죠.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